시위대가 불 지른 거리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테라스에서 어디 시위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찾아다녔습니다. 시위 헌터네요. 그때 불 타고 막 사람들 싸우고 전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시위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모르는 해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웬 난리지? 안녕하세요. 난리지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파비앙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때문에 도심에 특수부대까지 투입됐던 일 기억하시죠? 프랑스에서는 왜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폭동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유럽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과 함께 저희 고향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Bonjour. 봉슈? Enchanté.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정치학과의 윤석준 교수라고 합니다. 국제정치와 유럽 정치를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서 7년 정도를 거주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 고향에 오래 계셨네요. 예, 특히 파리에 있었습니다. 예, 왠지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상태가 완전 아비규환이었죠. 지금 뭐 시위가 지금 좀 잦아들긴 했지만은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들끓는 여론이라는 것들은 또 한켠에 네네.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위도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 예. 그동안 파리에서 큰 시위가 되게 많았어요. 2018년도였죠. 예. 그 유류세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으로 또 이렇게 퍼졌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서 가지고 2023년도 올 초에도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전국적인 시위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이제 대규모 시위라는 것들은 프랑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긴 했지만은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조금 폭력적인 이 국면으로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위 자체는 프랑스에서 워낙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4명이 모이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사실 저희가 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올해 연금개혁 반대 시위 때 시위대가 불 지른 거리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테라스에서 이렇게 와인 마시고 있는 저도 사진이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때 불 타고 막 사람들 싸우고 전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시위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모르는 해요. 경우도 많아요. 7년 동안 파리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니까 시위는 굉장히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늘 길 막히고 그런 일도 많았죠.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 사는 기간 동안 네네. 주말에 주로 네네. 어디 시위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이제 시위 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네네. 실제로 경험을 하려고 주말마다 기회가 있으면 찾아다녔고요. 시위 헌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우파 시위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프랑스는 좌파 우파 관계없이 여러 시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특히나 이제 우파 시위 현장에 많이 가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정적인 성향이 상관없이 네네. 사실 대부분의 시위들은 굉장히 평화롭다는 거죠. 네네. 경찰들이 잘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요. 네, 맞아요. 유모차 이끌고서 가족끼리 나온 맞아요. 경우들도 많았고, 진짜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도가 될 때는 주로 이렇게 깨부수고 막 그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또 자주 일어나는 게 하나가 파업이죠.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사실은 지하철 대중교통 파업 때문에 네. 학교에 못 간 날이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프랑스 또는 특히 파리 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면 네.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았다. 저는 파업 때 갔어요. 이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냥 늘 파업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파업 없을 때 가시면 그때 운이 좋은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냥 파업 있을 때 가시면 네. 그냥 일상이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그 시위의 나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 실제 프랑스의 시위와 집회가 많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시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프랑스가 또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그쵸. 시민혁명이 기나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의사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을 네. 향유하고 또 주장해 왔고 네.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살 때부터 그러니까 뭐 나이, 인종 또는 뭐 배경과 상관없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서 자라오니까 예. 저도 모든 사고는 일단 비판적으로부터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옳다.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경향이 있죠. 프랑스는 일단 질문을 먼저 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토론해야죠. 토론해야 되고 예. 우리는 데카르트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마시고 있는 게 공간인지 그거부터 의구심 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인들이 좀 잘난 척 많이 한다.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사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테라스 카페 문화가 좀 그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굉장히 거리가 가깝잖아. 옷이 되게 예쁘네요. 그런 얘기부터 이제 5분 안에 정치 이야기, 뭐 그렇죠. 경제 이야기, 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거든요. 네. 삼자로 봤을 때 이 둘이 뭐 싸움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끝나고 나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우리는 토론을 즐거웠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언제부턴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술자리나 같은 그런 곳에서 뭐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혹은 이제 현안 뭐 시위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 술김에 조금 과하게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그냥 다른 생각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끔은 그런 논쟁의 자리가 좀 이렇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럴 때는 전화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 한국도 평화 시위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기도 한데 두 나라를 비교할 때 그 시위 문화가 많이 다른가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커다란 차이가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시위를 볼 때 일단 긍정적인 혹은 이제 응원하는 그런 시선이 많고요. 물론 맞아요. 이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당신이 주장 뭐 하는 거고 나는 존중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데요. 프랑스어에 단어가 있잖아요. 예. 소리다리테. 예, 솔리다. 한국어로는 연대라고 하는데 소리다리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정일 수도 있겠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만약에 이 시위의 목적을 이제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존중하고 나는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 시위가 네. 있으면. 그럼요. 길 막히고 그래도 뭐 그런 일 그 많으니까. 사람의 의견이니까 나는 그냥 존중하고 아니면 응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길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 창 밖으로 음, 깃발이나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또 맞아요. 연대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법 그렇죠. 혹은 무언가 정부로부터 혹은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국은 거의 30년 동안 이제 군부 독재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집회와 시위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예.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에 튼 소수자들이 이렇게 길에 나와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처럼 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 시위를 또 국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면도 없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워서 이렇게 평등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인종 간 또는 계층 간의 그 장벽이 여전히 저는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나 수용성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에 잘 지금 융합이 되어 있는지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면은 아직 부족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나 인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프랑스 공화국에 이렇게 잘 섞여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프랑스 공화국에서 사실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제 모토가 있지만 네.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시테. 라이시테. 예.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를 아예 분리시키기 분리시켜서, 위해서 이게 프랑스 혁명 때부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던 건데요. 이어받은 되게 예. 엄격하게 정교 분리 이렇게 예. 딱 그런 원칙이죠. 이게 라이시테가 헌법 프랑스 공화국 헌법에서도 언급이 되고 일조. 있지만은 1조에서 언급이 일조예요. 되고 있죠. 예. 예. 이제 소수의 이 이주민들에게는 나는 종교적인 그런 의상이나 혹은 종교적인 장식이나 그런 것들을 늘 착용을 하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는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뭔가 자유를 제약받는 것처럼 혹은 뭔가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없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있죠. 네. 사실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은 프랑스가 이제 전쟁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경제를 재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쵸. 산업이 한창 이제 번성하던 시기에 노동력이 부족했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 과거 식민지 쪽에서 들어온 이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 역할들을 했고 원래 이제 프랑스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 꺼려했던 저임금의 좀 힘든 노동 부분들을 많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일 세대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조금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의 가난 그리고 1세대가 겪었던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이 차별. 2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 방류에 대해서 예.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류는 지역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대도시 뭐 파리라든지 뭐 마르세유라든지 외곽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곳이죠. 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뭐 만약에 서울 사람이면 방류는 경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그냥 단어일 뿐인 건데 네. 언제부터인가 이제 방류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유색인종들이 사는 그런 파리의 어떤 개토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방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도시의 외곽 지역을 그렇죠.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게 맞아요. 정확할 것 같고요. 큰 대도시가 있으면 그 음. 주변 지역들은 저렴한 땅값 때문에 그렇죠. 주로 사회적 주택들을 많이 건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높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삶의 둥지를 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던 건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곳들은 가난 혹은 이민자 혹은 범죄가 네. 많은 곳으로 맞아요. 이렇게 좀 낙인 찍기처럼 인식된 그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시위도 방류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민자들이 여전히 프랑스에서 뭐 빈곤이나 또는 저학력, 실업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일단 프랑스에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한 20년, 30년 사이 굉장히 좀 악화된 악화가 부분이 됐어요. 있습니다. 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그 방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싼 임금을 찾아가지고 공장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이민 1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로 프랑스 안에서도 저임금 노동을 많이 담당을 해왔는데 그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교육의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덜 되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실업률도 실업률도 높아지고. 올라가고 그리고서 설사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맞아요. 임금이 낮은 일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이 된 거죠. 예. 네. 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게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거죠. 맞아요. 그 프랑스에는 단순히 뭐 인종이나 소득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는 문화 수준의 이런 장벽들 있잖아요. 네.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사실 사람들이 뭐 학교 뭐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음악을 듣고 그냥 다 발라드 듣고 뭐 네. 어릴 때 뭐 케이팝 듣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 같은 옷을 입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면 뭐 승마 또는 테니스 즐기고 프랑스는 뭐 힙합 뭐 듣는 사람이랑 뭐 클래식 듣는 사람이랑 이제 딱 그 듣는 음악을 보면 이런 가정에서 자랐구나 그냥 딱 봐도 알아요. 저도 7년 정도 사니까요. 잘 보이진 않는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사실 사회학자 피에르 보르디유인데 예. 네, 그런 되게 독특한 시선으로 보죠.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양효할 수 있는 뭐 예술품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부유한 집보다는 이제 덜하고 그리고 즐기는 스포츠도 다르고 듣는 음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취직하거나 저는 이제 진학을 할 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불평등을 극복한 사다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이제 얻게 예. 되고 약간 좀 성공할 그렇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교육이 그렇죠. 불평등을 강화하는 강화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저도 거죠. 동의해요. 예. 네. 프랑스의 이제 고등교육 제도가 이 그랑제콜 시스템과 이제 국립대학 시스템 요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려야 될 고등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학비도 굉장히 낮은 거고요. 보통은 이제 1년에 100만 원 넘진 않아요. 예. 예. 이제 그랑제콜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시절부터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소수 정예의 관료들이나 엘리트들 양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맞아요. 여기는 경쟁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비도 굉장히 그랑제콜이 비쌉니다. 예를 최소 들면 2천만 원이죠. 2년 동안 이제 예. 준비하는 과정을 예.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그랑제콜 입시를 위해서만 2년씩 이렇게 추가로 또 준비를 프레파라고 하는 많이들 하죠. 예. 그것도 이제 돈도 당연히 예. 굉장히 비싼 많이 금액을 내고 이제 예.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프레파 2년 한다고 해서 건재컬 입학 다 들어가는 갈 것도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예, 뭐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휘. 거의 다른 언어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나 그 마을에서 혹은 그 친척들 사이에서 경험을 했던 어휘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데 이제 그랑제콜의 입학 시험이 네, 주로 오할, 오할. 구두 시험에 그렇죠.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구두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 자체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태도. 에티켓 예.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리고서 사용하는 어휘, 어휘. 예.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평가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본이 한국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이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자, 그런데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입학 시험 자체가 그 문화적 자본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랑제골에 들어가기 쉬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사회, 정치에서 맞아요. 엘리트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있는데 불디에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자본이라는 부분들을 문화자본.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 프랑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거의 다 건재컬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마크롱도 엘리트 예. 출신이기도 하고. 예. 정치적 불평등도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 이민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사회 계층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나마 중도 좌파 정당들을 통해서 주로 사회당이나 이런 중도 좌파 정당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좀 대변됐던 측면들이 그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없죠. 지금은 이제 사회당이 많이 몰락을 했죠. 그런데 네. 몰락하기 직전까지는 과거에는 블루칼라 노동자들 그리고 조금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 그리고서 이민자분들까지 포함을 한 그런 사회 계층들을 많이 대변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조금 더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바뀌면서 맞아요. 이민자분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그런 정치 세력이 프랑스 하원 의회에 굉장히 줄어든 거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사실. 특히 요즘 마크롱 정부 지지율까지 엄청 낮아지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크롱 정부에도 사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그랑제콜 출신 계층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프랑스에 남아있는 계층 갈등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사실 마크롱 정부 일기 때는 마크롱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일기 때와는 달리 조금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기도 한데 소위 이제 최상위 그랑제골 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 평범한 서민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읽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정치를 보면 극우 또는 극좌 정당이 좀 주도하고 있어요. 이 극우 정당의 문제는 사실 지금 프랑스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유럽 전역에서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사실 유럽의 극우 정당의 부상이라는 것들은 이 세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거의 반세기 동안 유럽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당들이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이제 시민들이 과거에 이 정당들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부상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극좌 정당이 부상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린 르펜으로 대표되는 이 극우 정당이 지금 이제 여러 선거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대선 때 이 극우 정당 후보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사실 제가 프랑스 국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극우 정당 후보가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프랑스가 시위를 많이 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번 나일 사망 이후 시위가 폭동으로 뒤집어진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난리지 프랑스 불평등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이 평등의 문제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리지 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